눈을 감아보세요. 완벽한 고요와 어둠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끝없는 밤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창문은 없고 아주 작은 흔들림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움직이고 있다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 태양 주위를 돌고 다시 은하수 밀키웨이 안을 날아다니는 지구의 승객인 우리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수십만 개의 다른 은하와 함께 우리 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 즉 시속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우주의 공허를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 없는 기차와 달리 우리에게는 바깥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거대한 은하단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망원경에는 포착되지 않는 중력의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경계를 넘어선 훨씬 더 기묘한 무언가일까요? 이 수면 강연에서는 우리가 모두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우주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자락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거대 인력치 Great Attractor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100년 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달랐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밀키웨이가 곧 전체 우주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하지만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별들의 섬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에드윈 허블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윌슨산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그는 두 가지 혁명적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첫째,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았던 희미한 빛의 얼룩들이 사실은 우리 은하만큼 거대하고 엄청난 거리에 위치한 다른 은하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주는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발견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빛을 분석하면서 허블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빛이 스펙트럼의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적색 편의, 레드시프트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소리의 도플러 효과, 도플러 에펙트와 유사합니다. 구급차에 사이렌이 다가올 때는 소리가 더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더 낮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빛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적색 편의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으며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하들이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 표면의 점들처럼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블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 법칙은 현대 우주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법칙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팽창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모든 은하가 거리에 따라 정해진 속도로 다른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아하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흔히 그렇듯이 문제는 항상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거리와 속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 완벽한 팽창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편차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들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 외에도 마치 무언가가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고유 속도, peculiar velocity는 우주의 전반적인 팽창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국지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이 주제로 이끈 위대한 탐정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광활한 강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에 따른 우리 우주의 팽창입니다. 이 강 속의 모든 잔해, 모든 모래알은 이 거대한 흐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한 지점에서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파편들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20세기 70년대와 80년대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런 현상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하고 허블의 법칙이 예측한 속도와 비교했는데 명확한 불일치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안드로메다 은하 등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들로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 전체가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 초속 약 63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죠.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일까요? 창문 없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절대적으로 정지한 기준점, 즉 절대적인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기준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빅뱅의 희미한 장황입니다. 이 복사는 놀라울 만큼 균일해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든 절대 0도보다 2.7도 높은 온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며 완벽한 좌표계 역할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초미감 장비를 이용해 이 복사를 측정했을 때 아주 미세한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보다 아주 미세한 정도 더 따뜻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주 배경 복사의 쌍극자 비등방성 디폴의 아니소트로피이라고 명명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앞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복사 에너지, 즉 광자는 약간의 에너지 증가를 겪습니다. 이로 인해 빛은 청색 편이 되어 더 뜨겁게 관측됩니다. 반면 반대편에서 오는 광자는 적색 편이 되어 더 차갑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해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바다뱀 자리와 센타우루스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탐정들은 시체, 범행 도구, 그리고 총알이 날아온 정확한 방향을 확보한 셈입니다. 남은 것은 범인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무언가, 즉 막대한 질량 집중체가 그 방향에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력으로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은하들을 그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강력한 인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력 괴물을 찾기 위한 탐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방향 정보를 손에 넣은 천문학자들은 바다뱀 자리와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의 하늘 영역을 정밀하게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늘 구역이 우리 은하수의 평면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빽빽한 먼지와 가스구름, 그리고 수많은 정형별들이 소위 회피대 Zone of Avoidance를 형성하여 그 너머를 들여다보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마치 뿌연 유리를 통해 군중 속의 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먼지를 뚫고 관측할 수 있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고 이 회피대 경계에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그곳에 정말로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훗날 일곱 사무라이, 세븐 사무라이라 불리게 된 한 천문학자 그룹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수억 광년 방향에 있는 수백 개의 은하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 같은 수만 개의 은하 질량에 해당하는 밀집된 질량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상의 천체, 즉 이 우주의 무게중심에 흥미롭고도 다소 불길한 이름, 거대 인력체 Great Attractor를 부여했습니다. 영어에서 Attractor는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부은하군을 비롯하여 거대한 천여자리 최운하단과 그 외 수많은 은하단들이 마치 거대한 중력 깔때기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듯 이 거대 인력체 쪽으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일한 초대형 천체였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밀집된 은하단이었을까요? 은하수의 먼지 장막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의 논쟁과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점점 더 멀리 떨어진 천체들의 움직임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그 질량을 추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조각이 추가될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초상화에 새로운 윤곽이 더해졌습니다. 곧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은하단이 아니라 우주의 거미줄이라 불리는 거대 우주 구조물들, 즉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중심부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거대 인력체는 점이 아니라 우리 우주 한 모퉁이의 중력적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하나의 광범위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비가 발전하고 은하수 장막 너머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새롭고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인력체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우리의 전체 이동 속도를 혼자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 더 크고 더 멀리 있는 무언가 역시 이 우주적인 줄다리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기 위해 밧줄을 당긴다고 상상해 봅시다. 힘을 주면 상자는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타나 당신을 돕기 시작하며 당신의 노력에 자신의 힘을 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자는 더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거대 인력체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은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 인력체의 배후, 즉 같은 움직임의 벡터를 따라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거대 인력체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중력적 영향력을 미치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 거대 인력체보다 몇 배는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괴물, 셰플리 최운하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의 이름을 딴 이 구조는 국부 우주에서 중력적으로 연결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그 규모를 짐작해보자면 셰플리 최운하단은 8,0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질량은 우리 은하의 질량보다 1,000만 배 이상 거대합니다. 이곳은 밀도가 높고 뜨거우며 엄청나게 거대한 은하들의 진정한 메가폴리스입니다. 거대 인력체와 달리 셰플리 최운하단은 우리 은하의 먼지 뒤에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엄한 모습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은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들끓는 가마솥이며 은하 간 공간은 X선 영역에서 빛나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셰플리 최운하단의 중력적 영향력을 계산에 넣었을 때 우리 은하의 속도에 대한 남아있던 수수께끼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은하와 그 이웃들은
우선 더 가깝고 덜 거대한 거대 인력체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 인력체는 우리 모두와 함께 훨씬 더 멀리 있고 강력한 거인인 셰플리 최운하단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지점을 향한 비행이 아니라 중력적 캐스케이드, 연쇄 작용을 따라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낙하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어 보이는 설명조차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인력체와 셰플리의 공동 영향력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움직임 중 작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일부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 번째, 더 강한 조력자 뒤에 세 번째, 훨씬 더 강력하고 멀리 떨어진 존재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디를 보든지 모든 지평선 너머에는 뭔가 더 거대한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는 그 수수께끼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훨씬 더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부적 인력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만약 10억 광년에 걸친 우리 우주의 전체 영역이 미지의 흐름에 휩쓸려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가설에는 암흑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하지만 사실 이는 표준 우주 모형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우리가 관측하는 이 움직임이 셰플리 같은 국지적 최운하단으로 단순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은하단을 함께 끌고 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일관된 흐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 속의 작은 소용돌이가 아니라 있어야 할 방향과는 다르게 흐르는 강물 자체인 셈입니다. 이 가설의 주창자들인 천체물리학자 알렉산더 카슐린스키, 페르난도 아프리오 바란델라, 다니엘 코체프스키, 그리고 하랄드 에벨링은 2008년 우주 배경 복사를 지도로 만든 WMAP 위성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 SZ 효과를 활용한 복잡한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 CMB의 광자가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찬 은하단을 통과할 때 이 가스 속 전자와 상호작용하며 에너지가 약간 증가합니다. 은하단이 정지해 있다면 이 효과는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은하단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효과가 약간 더 강해지고 반대 방향으로는 약해지게 됩니다. 카슐린스키 연구팀은 수백 개의 먼 은하단에 대해 이 효과를 분석한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의 거대한 영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은하단들이 우리의 국부 은하군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공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유동의 속도는 초당 600에서 1000km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수십억 광년에 걸친 우리 우주의 거대한 조각이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이처럼 거대한 규모에서는 중력으로 인한 모든 움직임이 평균화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우주는 균일해야 하며 특별한 방향이나 흐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암흑유동은 바로 그러한 특정 방향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설의 주창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있는 무언가가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던 인플레이션 이전 시대에 남겨진 거대한 질량 집중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이국적인 가설로 다중 우주 이론 내에서 존재하는 다른 우주들의 중력적 영향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암흑 유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측정 과정에서의 계통적 오류 가능성과 데이터 분석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암흑 흐름 가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비범한 주장이 나오면 그에 걸맞은 비범한 증거를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된 반박은 이렇습니다. 감지된 신호가 너무 약해서 통계적 오차 범위에 겨우 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동학적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를 측정하는 일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호를 모방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천체 물리학적 효과, 즉 소위 잡음이 존재합니다. 비평가들은 카슐린스키 팀이 이런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무작위적 요동을 실제 물리적 현상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는 더 새롭고 정밀한 데이터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곧 나왔습니다. WMAP 위성의 뒤를 이어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플랑크 우주 관측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플랑크는 훨씬 더 높은 민감도와 해상도를 자랑했으며 그 주된 임무는 현재까지 가장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선행 위성인 WMAP이 발견했던 암흑 흐름을 포함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상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플랑크 팀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암흑 흐름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많은 은하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플랑크 과학자들은 거대한 규모에서 일관성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전에 감지되었던 신호는 대부분 장비상의 오차나 불충분한 통계 결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계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은 건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시 우주의 경계 너머로부터 어떤 알 수 없는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아름답지만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외계에서 오는 이국적인 영향보다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내부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카슐린스키 본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플랑크 팀이 사용한 분석 방법이 특정한 유형의 신호를 찾는 데 적합하지 않았으며 우리 은하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마스크가 암흑 흐름의 미세한 신호마저 함께 지워버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이전보다는 덜 뜨겁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주론자들은 이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보지만 여전히 데이터 속에 이 엄청난 이상, 현상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 소수의 학자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가설이 제시되고 더 정밀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며 결국에는 증명되거나 반증됩니다. 암흑 흐름이 설령 신기루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탐색 과정 자체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암흑 흐름, 다크플로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그때 하와이 대학교의 브렌트 털리가 이끄는 또 다른 연구팀은 이 문제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멀고 가설적인 원인을 찾는 대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우주 환경을 최대한 정확하게 지도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움직임의 원인보다는 운동학, 즉 은하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우리 우주 영역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 속도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각 은하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고유 운동 페출리어 모션의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인
3차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자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역의 중력장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은하가 우주의 일반적인 팽창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편차를 분석하여 그 인력을 생성하는 암흑 물질을 포함한 질량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의 결과는 2014년에 발표되었고, 이는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꿔 놓았습니다. 털리 연구팀은 우리 은하수가 그들이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한 거대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의 일부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와이어로 광활한 하늘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이 구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라니아케아는 단순히 빛의 밀집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력적 영향력으로 규정되는 은하 최운하단입니다. 이는 거대한 중력 분지, 그라비테이셔널 바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내부에 있는 약 10만 개의 모든 은하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공통의 질량 중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독립된 개체로 여겼던 거대 인력체 그레이트 애트랙터는 이 분지의 중심, 즉 우리가 모두 느리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중력 골짜기의 바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라니아케아의 지름은 약 5억 2천만 광년에 달하며 태양 10만 조개의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은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대 인력체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으로 하나가 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며 우리의 움직임은 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천여자리 최운하단은 이 거대한 은하 대도시의 작은 외곽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니아케아의 바깥에는 페르스스 물고기 자리 최운하단과 같은 다른 구조들이 있으며 이들은 광활한 우주 공백에 의해 우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의 경계는 중력 인력이 균형을 이루고 은하들이 다른 중력 중심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우주론 연구에 있어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 주소를 제공했죠.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 천여자리 최운하단, 그리고 라니아케아. 이 모델은 우리가 이 거대한 중력 웅덩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움직임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아한 모델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연구자들이 라니아케아 내부의 은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움직여야 할 이론적 속도가 우주 배경 복사로 계산된 관측 속도보다 여전히 약간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앞에서 무언가가 잡아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가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알다시피 중력은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질 밀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광활한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영역을 우주 공동 보이드이라고 부릅니다. 은하와 암흑 물질이 극도로 희박한 이 영역은 주변에 밀집된 지역보다 중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이러한 공동의 가장자리에 있다면 밀도가 높은 주변 지역이 이 텅 빈 영역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마치 공동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새로운 반중력 힘이 아니라 단지 중력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은하의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의 은하 분포 지도를 연구하던 중
라니아케아를 발견했던 바로 그 천문학팀은 이와 똑같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하가 거의 없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공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쌍극자 청력체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청력체가 우리의 움직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력체는 우리 뒤편에 일종의 중력 언덕 효과를 만들고, 우리는 이 언덕에서 거대 인력체라는 중력 골짜기 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움직임은 두 가지 힘의 복잡한 춤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거대 인력체 형태의 앞쪽 당근과 쌍극자 청력체 형태의 뒤쪽 채찍. 인력과 청력, 이 두 가지 요인은 함께 작용하여 우리 국부 은하군의 관측된 속도와 방향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이 수수께끼는 마침내 완전하고 우아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는 우주 외부의 영향에 대한 기이한 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었고, 단지 우주 거미줄의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주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완성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은하들이 무작위로 섞인 균일한 수프가 아니라 거미줄이나 스펀지처럼 보이는 거대한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 거대 구조, 즉 코스믹 웹, 커스믹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밀도 높은 가닥들, 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초대형 은하단과 최은하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가닥들 사이에는 보이드라 불리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은하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이 필라멘트를 따라 태어나고 살아가며 중력의 중심부로 서서히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이 거대한 우주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과 함께 천여자리 최은하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천여자리 최은하단은 라니아케아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의 수많은 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니아케아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중력 분지, 그라비테이셔널 바신이며, 그 중심에는 노르마라는 밀집 은하단으로 구성된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아트랙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된 움직임은 이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 인력체를 향해 낙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반대편에는 쌍극 반발체 디폴 리펠러라는 물질 밀도가 매우 낮은 거대한 보이드가 있습니다. 이 영역의 약한 중력은 역설적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거대 인력체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가속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당기는 힘과 뒤에서 미는 힘, 이 두 가지 요인의 공동작용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초당 630km라는 우리의 최종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은하들의 대륙인 라니아케아, 그 자체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라니아케아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훨씬 더 거대한 셰플리 최은하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움직임은 다층적입니다. 우리는 라니아케아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라니아케아 자체도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가 강을 따라 흐르고 그 강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배의 갑판 위를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운동 단계가 더 큰 규모의 다른 단계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수수께끼처럼 보였던 질문은 사실 다층적인 해답을 가진 매우 복잡한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암흑 물질의 분포라는 보이지 않는 안무에 의해 조율되는 거대한 우주적 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움직임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이 상세한 우주 환경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이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매우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가 시속 20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 발견들은 실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째, 이 발견들은 과학적 방법론의 승리입니다. 이는 고전적인 탐정 이야기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 움직임의 미묘한 편차나 우주 배경 복사의 이상, 징후 같은 아주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 구조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활한 우주 대양 속에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의 이성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이 발견들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는 이제 훨씬 더 깊은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평범한 행성에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라니아키아 최운하단이라는 구조 속의 평범한 흐름의 일부이며 이 라니아키아 또한 우주 거미줄, 카스믹 웹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구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만심을 누르는 동시에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하고 복잡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경외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셋째, 거대 구조와 은하의 특이 속도, peculiar velocities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우주론적 모델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관측된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질량 에너지의 95%를 차지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두 구성 요소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측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의 현재 이론이 불완전하며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암흑 흐름, 다크플로우, 가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우주론의 혁명을 일으키고 어쩌면 다른 우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최초의 관측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처럼 대담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과학의 성숙도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장 눈앞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 즉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의 답을 제공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는 또 무엇일까요? 우주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면 종종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핵심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우주 거대 구조처럼 복잡한 형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그 씨앗은 빅뱅 직후에 극히 미세한 양자 요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밀도의 불균일성은 우주 인플레이션을 통해 천문학적 크기로 늘어났고 시간이 지나 중력의 작용 아래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거대한 필라멘트와 공동 보이츠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이론일 뿐이며 그 세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관측이 필요합니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나 베라루빈 천문대 같은 새로운 관측 장비들은 훨씬 더 상세한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거대 구조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밀도 높은 은하단으로 모여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까요? 결국 라니아케아 최은하단 내의 모든 은하들은 거대 인력체로 끌어당겨져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니아케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라니아케아는 계속해서 셰플리 최은하단을 향해 낙하할까요? 여기서 암흑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힘이며 이 팽창은 중력 수축에 맞서 싸웁니다. 가속 팽창으로 인해 미래에는 라니아케아와 셰플리 사이에 중력적 결합이 끊어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도 불구하고 두 구조가 멀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국부 은하구는 여전히 중력적으로 묶여 있겠지만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텅 비고 어두운 우주 속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 규모에서 은하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지적이지만 흥미로운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대 인력체의 정확한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 은혜에 의해 그 일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파 및 적외선 관측을 진행한다면 이 장막 너머를 더 잘 들여다보고 이 핵심 영역의 상세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지식이 어떻게 발전할지 미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천문학자들이 향후 몇 년 내에 손에 넣게 될 새로운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의 진보는 항상 기술 발전, 즉 더욱 강력한 망원경의 제작과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C 루빈 천문대입니다. 이 망원경은 광대한 시야를 자랑하며 며칠 밤마다 관측 가능한 모든 하늘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관측을 통해 수십억 개의 은하 위치와 특성을 측정하여 남방우 하늘에 대한 가장 깊고 상세한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와 정밀도로 우주의 3차원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 거대 망구조, 즉 코스믹 웹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수천 개의 새로운 최은하단과 보이드 텅 빈 공간을 발견하고 은하의 움직임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엄청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3년에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입니다. 유클리드의 주요 임무는 암흑 우주의 기하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수천만 개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할 것인데 이는 은하의 공간 분포를 매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려는 암흑 물질의 중력과 모든 것을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의 청력 사이에 싸움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클리드는 은하들의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여 현재 라니아케아와 쌍극자 반발체, 다이폴 리펠러, 모델을 검증하고 어쩌면 더 미묘하고 광범위한 흐름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이 될 SKA Square Kilometer Array 와 같은 차세대 전파 망원경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KA는 별과 은하의 기본 구성 물질인 중성수소의 분포를 우주의 방대한 영역과 다양한 진화 단계에 걸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하의 가시광 분포와는 독립적으로 우주 거대망 구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데이터가 통합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우주 환경의 정적인 지도에서 벗어나 우주의 삶과 진화에 대한 역동적인 그림, 즉 완전한 영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년 전 과거의 궤적을 추적하고 수십억 년 후 미래의 여정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어트랙터의 미스터리는 곧 풀릴지 모르지만 이 미스터리는 천문학자들의 지적 탐구를 수십 년 동안 사로잡을 완전히 새로운 연구 영역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다크플로우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플랑크 위성 데이터가 이 가설을 반증했다고 보지만 과학세서는 한때 버려졌던 아이디어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주목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설이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대규모 이상 현상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 CMB에는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또 다른 이상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쌍극자 비대칭을 포함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의 일부 대규모 특징들이 놀랍게도 황도면,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과 일치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극도로 희박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주의 규모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먼지 조각에 불과하며 그 방향성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과 어떤 식으로든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계적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오랫동안 이상 현상을 찾으면 필연적으로 무엇이든 발견하게 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힌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속한 국지적 환경과 관련된 체계적인 오차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바로 냉점 콜드스포트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고 차가운 영역이죠.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처럼 거대한 요동,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 가설은 우리와 이 하늘 영역 사이에 있는 거대한 초거대 공동 슈퍼보이드이 지나가는 광자 포톤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냉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워낙 거대한 공동의 존재는 일부 우주 구조 형성 모델에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크플로우가 처음 제안된 형태 그대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더 미묘하고 복잡한 대규모 움직임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수십억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우주 거대 구조망 속의 복잡한 조류나 소용돌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델은 우주가 큰 규모에서 균질성, 호모제네이티과 등방성, 아이소트로피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근사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실제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불균일하다면요. 유클리드, 임무와 베라 루빈 천문대와 같은 미래의 관측 프로젝트들은 이 근본적인 원칙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가장 큰 규모에서 균질성의 편차를 발견한다면 이는 우리의 전체 우주론적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의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 잠시 성찰해 봅시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일은 단순히 과학적인 탐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본적인 열망입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별을 올려다보며 세상의 이치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허블에 이르기까지 과학혁명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서 계속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라 믿었고 다음엔 태양, 그 후에는 우리 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대한 라니아키아 구조의 극히 미세한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라니아키아조차도 우주의 규모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어쩌면 우리의 미미함을 강조하며 우리를 다소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장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인식은 오히려 미미함이 아닌 벅찬 소속감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우주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진화가 빚어낸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성 요소입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움직임은 단순한 방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거대 구조라는 중력의 강을 따라가는 의미심장하고 예측 가능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이 명확하게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지구호 우주선의 승객인 셈입니다.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아트랙터의 역사는 과학적 탐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겸손함을 일깨워줍니다. 1980년대에 최종적인 해답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훨씬 더 복잡한 전체 그림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종적인 답이라고 여기는 라니아키아 및 쌍극 반발체, 다이폴 리펠러. 모델 역시 미래에는 훨씬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단지 정교화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다음 모퉁이 너머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정립하게 만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 세대는 우리가 중세시대의 세계 지도, 미지의 영역과 신화 속 괴물이 그려진를 바라보듯 오늘날의 우주 지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와 현상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평선 너머를 끊임없이 바라보려는 이 열망이야말로 과학과 인류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어트랙터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모든 과학적 인식 활동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던지는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알려진 것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궁극적인 중심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여정 그 자체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주 속 우리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발견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연구 과정, 즉 키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속도는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측정될까요? 이것은 자동차 속도를 레이더로 측정하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도구는 바로 분광학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빛을 모아 프리즘이 태양광을 무지개로 나누듯 이를 스펙트럼으로 분해합니다. 은하의 스펙트럼에는 어두운 선들이 보이는데 이는 별의 대기에 있는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남긴 흡수선입니다. 각각의 선은 특정 파장에 대응되죠. 만약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이 모든 선들은 스펙트럼의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이 측정했던 적색 편의입니다. 이 편의의 정도를 통해 우리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알 수 있고 허블의 법칙에 따라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우주 팽창으로 인한 속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즉 고유 속도, 특이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독립적인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 촛불, 스탠더드 캔들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폭발성 별인 초신성 이하형은 항상 거의 동일한 최대 밝기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폭발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털리-피셔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는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와 그 밝기를 연결하는 원리입니다. 스펙트럼 선의 폭 확대를 통해 회전 속도를 측정하면 은하의 실제 밝기를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적색 편의로 측정한 속도와 독립적인 거리에 허블 법칙을 적용했을 때 은하가 가져야 할 속도입니다. 이 두 속도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고유 속도가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망원경을 이용한 수천 번의 관측이 필요한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따르기 때문에 방대한 수의 은하 데이터를 평균화해야만 거대 인력체, 그레이트 아트랙터로 떨어져 들어가는 움직임 같은 전체적인 경향과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 천재의 순간적인 영감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며 끈기 있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흥미로운 측면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아트랙터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끌려가고 있는 이 중력 계곡의 바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어떤 단일하고 신비로운 물체가 아니라 은하들의 밀도가 극도로 높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핵심 구조는 노르마 은하단, 노르마 클러스터, 아벨 3627입니다. 이곳은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매우 풍부하고 질량이 거대한 은하단이죠. 수백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은하들은 X선 엑스레이, 영역에서 빛나는 거대한 뜨거운 가스 구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질량은 태양 질량의 천조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노르마 은하단은 거대 인력체의 가장 밀도 높은 부분일 뿐 전체 질량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소규모 은하단과 은하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합쳐져서 전체 중력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하는 우리 국부 은하군이 결국 이 영역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 일은 수십억 년 후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병합 과정에 있는 우리 국부 은하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45억 년 뒤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인 밀코메다를 형성할 것입니다. 노르마 은하단의 외곽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은하단의 강력한 중력은 우리 은하군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작은 위성 은하들은 뜯겨져 나가 은하단의 더 큰 은하들에 흡수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은하군의 자네이자 거대 은하가 된 밀코메다는 은하단 중심 주위를 몇 차례 공전하다가 다른 은하 및 은하 간 가스와의 중력 마찰로 인해 속도를 잃고 마침내 노르마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가장 거대한 은하와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은하계 식인 갈랙틱 캐니벌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은하가 성장하는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먼 미래는 훨씬 더 거대한 은하 메가폴리스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거미줄의 중력 중심 근처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은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공허 지역, voids에 있는 은하들에게는 다른 운명이 기다립니다. 팽창하는 진공 속에서 영원한 고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 인력체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집이자 동시에 중력에 의한 우리의 무덤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인 것입니다. 라니아키아와 같은 거대한 구조들을 살펴볼 때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니아키아는 행성이나 별처럼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계는 은하들의 속도 벡터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 역동적으로, 즉 움직임에 의해 정의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력적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 유발된 우주의 가속 팽창은 중력의 힘을 거스릅니다. 중력은 작은 규모에서는 강력해서 행성, 별, 그리고 은하들을 하나로 묶어주죠. 우리의 국부 은하구는 영원히 중력에 의해 결속될 겁니다. 그러나 라니아키아 같은 거대한 최운하단 규모에서는 중력이 암흑 에너지의 청력, 밀어내는 힘을 극복할 만큼 더 이상 강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후 미래에는 이 가속 팽창이 결국 라니아키아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 외곽에 있던 은하들은 중심을 향해 끌어당겨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가장 밀도가 높은 중심부,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아트랙터와 그 주변만이 연결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밀려나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로 상당히 멜랑콜리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기록하는 이 구조들은 일시적인 형성물에 불과하며 우주가 암흑 에너지가 아닌 물질로 지배되던 시대의 유물인 셈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구조, 코스믹 웹을 그 모든 웅장함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우주론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 뒤에 나타날 미래의 문명들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목격할 겁니다. 그들은 국부 은하군 전체가 합쳐져 형성된 자신의 거대한 모은하만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주변은 절대적인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은하들은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려서 그 빛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빅뱅이나 우주 팽창, 그리고 다른 은하들의 존재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은하가 곧 우주의 전부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인식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대 인력체와 라니아키아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지워버리기 전에 우리 우주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모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연구에 특별한 가치와 더불어 일종의 절박함마저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MB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태초의 빛은 우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완벽한 기준계일 뿐 아니라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CMB 지도에서 포착되는 미세한 온도, 요동, fluctuations, 은훗날 은하와 최운하단의 씨앗이 된 양자 요동의 흔적입니다. 우주론자들은 이 흔적들, 즉 작은 점들의 크기, 분포, 진폭 같은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서 우주의 나이, 구성 성분, 기하학적 구조 같은 핵심 매개 변수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람다 CDM, LCDM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람다 L는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우주 상수를 의미하며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
Cold Dark Matter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은 우주가 대략 5%의 보통 물질, 우리와 별을 이루는 물질,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68%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람다 CDM 모델은 CMB 데이터를 훌륭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은하의 움직임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초기 우주의 요동 지도라는 초기 조건과 우주의 구성 성분 비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이 초기 요동이 중력의 작용하에 어떻게 거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이나 일루스트리스 같은 최신 시뮬레이션은 138억 년의 시간 동안 가상 공간의 거대한 큐브 안에서 수십억 개의 입자 진화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거미줄, 코스믹 웹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필라멘트, 거대한 공극 보이츠, 그리고 네트워크의 마디에 있는 거대 은하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상 은하들의 움직임 속도를 측정해서 실제 관측 자료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 인력체로의 낙하와 같은 우주의 흐름은 람다 CDM 모델 내에서 구조가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우주론 모델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관측된 속도가 시뮬레이션의 예측과 크게 벗어난다면 이는 우리 모델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암흑 물질의 특성을 오해했거나 암흑 에너지가 더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라니아케아와 쌍극자 청력체를 고려했을 때 이론과 관측 사이의 일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는 또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암흑 물질의 본질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야말로 우주 질량의 대부분, 즉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의 거대한 그물망, 일명 우주 거미줄, 코스믹 웹을 조각하는 핵심적인 조각가 역할을 합니다. 은하, 별, 가스와 같은 일반적인 가시물질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만들어낸 중력장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거대 인력치, 그레이트 아트랙터나 셰플리 최운하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마치 케이크 속 건포도처럼 은하들이 푹 박혀있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 할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이러한 구조물들의 중력 인력만으로는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들의 속도를 전혀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20세기 30년대에 은하단 내 은하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 프리츠 즈위키가 최초로 숨겨진 질량의 존재를 제안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머리털짜리 은하단 코마 클러스터의 은하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만약 이 은하단이 오직 가시 물질의 중력으로만 묶여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츠비키는 이 은하단을 묶어둘 수 있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중력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은하들의 고유 속도, peculiar velocity를 지도화하고 우주의 중력장을 복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화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하들을 시험 입자, test particles처럼 활용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광대한 규모에서 암흑물질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 속성까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로 구성된 차가운 암흑물질 (cold dark matter). 시뮬레이션에서 우주의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 모델이 옳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뜨거운 암흑물질 (hot dark matter), 즉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론적 입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초기 우주의 미세한 요동을 흐릿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구조는 하향식 톱다운으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즉, 먼저 거대한 판 모양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파편화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계층적 hierarchical 형성 과정입니다. 작은 헤일로가 먼저 형성되고 이들이 합쳐져 더 큰 구조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대 인력체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우주 구석의 운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거대한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가 지금처럼 은하수의 외곽이 아니라 거대 인력체 중심부의 노르마,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은하단의 바로 중심에 위치했다면 우리의 세상과 밤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우리의 밤하늘은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비교적 평온한 은하수 띠 대신 수백 개의 밝은 은하들로 뒤덮인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육안으로도 보이며 달과 비슷한 크기로 관측될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우주 불꽃놀이처럼 느껴지는 흥미롭고 어쩌면 두려움을 자아내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존재는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은하단 중심부에서는 은하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충돌합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거대한 은하들의 중력 조성력은 우리 은하의 별과 행성들을 떼어내 성간 공간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태양계 궤도의 안정성을 뒤흔들 만큼 가까운 거리로 다른 별이 지나갈 확률도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은하단 내부의 공간은 수백만 도에 달하는 매우 뜨겁고 희박한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스는 밀도가 낮아 우리를 직접 태우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X선 및 감마선 배경 복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두꺼운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이 없는 행성 표면에서는 생명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이라는 과학의 발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까운 은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훨씬 일찍 이해하고 다른 별들의 섬의 존재를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팽창의 발견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으로 묶인 은하단 내부에서 은하들은 무질서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고유 속도, peculiar velocity는 허블 팽창으로 인한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은하단 안의 관측자들은 어떤 은하들은 다가오고 어떤 은하들은 멀어지는 모습만 보았을 뿐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전체적인 규칙성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주가 정적이며 자신들의 은하단 크기에 국한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은하 대도시의 격렬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조용한 외곽지대에 위치한 우리의 상황은 생명의 탄생과 발전에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고요히 관찰하고 그 근본적인 법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우주 운동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고유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길고 긴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핵심적인 발견들을 되짚어보고 지난 50년간 과학적 사유가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허블이 제시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팽창하는 우주의 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그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지적 수준의 중력이 전반적인 팽창에 저항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작은 편차들, 즉 특이 속도 (peculiar velocities) 들이 관측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를 절대적인 기준계로 삼아 우리 은하계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속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바다 뱀자리와 센타우루스 자리를 향해 돌진하는 비행이었습니다. 범인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은하수 뒤편의 먼지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질량 집중체, 바로 거대 인력체 Great Attractor였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거인 셰플리 최운하단, 셰플리 슈퍼클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거대 몬스터의 조합이라면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담하지만 논란이 많은 가설인 암흑류 닥플로로 이어졌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영역이 일관되게 움직이며 어쩌면 우주 바깥의 무언가에 의해 야기됐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랑크 위성의 더욱 정밀한 관측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우리는 다시 관측 가능한 세계 내에서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국부 환경의 속도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인 라니아케아 최운하단, 라니아케아 슈퍼클러스터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대 인력체가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중력 분지입니다. 이 그림의 마지막 분놀림은 쌍극 반발자 디폴 리펠러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뒤편에 있는 거대한 공허 보이드로서 그 밀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가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은 전면의 인력과 후면의 청력이라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마치 중력의 언덕에서 중력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를 그리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현실에 대한 더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에 점진적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각 단계는 오래된 수수께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더욱 흥미진진한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우주의 강을 따라온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림을 그려냈죠. 우리의 움직임은 단순히 미지의 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최운하단의 심장부인 라니아케아 초대형 은하단의 거대 인력치 Great Attractor를 향해 끌려가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한 우주 공동체인 쌍극 반발체 디폴 리펠러가 우리를 뒤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라니아케아 전체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셰플리 최운하단을 향해 느리게 표류하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단순한 우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중력의 실타래가 우리 은하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은하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우주 거미줄 코스믹 웹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신비롭게 느껴졌던 이 수수께끼는 우리 우주 집단의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구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현대 천문학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에 저와 함께 몰입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 광활한 존재의 일부로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우주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한 새로운 강연들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라니아케아의 어떤 지점이라도 탐사선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선명한 우주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